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이른 아침 햇살이 24평 신혼집 베란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째를 맞은 준호와 수진 부부는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준호는 32살의 대기업 본사 직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근과 출장을 마다하지 않았죠. 때로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상사의 기대도 크고 성과에 대한 압박도 만만치 않았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수지는 30살로 동네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회계 업무를 맡고 있어서 매달 마감 때면 바빴지만 준호만큼 야근이 잦지는 않았습니다. 준호보다 먼저 퇴근하는 그녀는 항상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렸죠.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과 함께 웃으며 맞아주는 아내였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둘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아침이면 준호가 세수를 하는 동안 수지는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하루 일정을 서로 나누곤 했어요. 준호가 오늘도 야근일 거라고 말하면 수지는 고생한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들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준호는 매번 미안하다고 말했고 수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 전 3년간 연애를 했어요. 대학 동기였던 그들은 졸업 후에도 꾸준히 만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준호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도 수진이 곁에서 격려해 주었고, 수진이 직장 적응으로 어려워할 때도 준호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준호와 밝고 다정한 수지는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커플이었어요. 저녁이면 준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수진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김을 내뿜는 저녁상을 받으며 준호는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걸 느꼈죠. 수지는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할 때면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의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준호 역시 수진의 하루 일과를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같이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했습니다. 주말 오후에는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는 업무 관련 책을 읽고 수지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가끔 수진이 웃음소리를 내면 준호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평온한 오후가 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죠.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고 청소를 같이 하며 살림을 나누어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행복했던 신혼생활이었어요. 준호는 승진하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고, 수지는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말했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나누며 둘은 행복한 상상에 젖었습니다. 5년 후에는 3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서 아이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꿈도 있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들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변화였어요. 수진이 퇴근 후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준호와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는 중간중간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핸드폰을 확인했죠. 처음에는 친구나 동료와의 연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수지는 여전히 저녁을 준비해 두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현관에서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아 왔구나 하며 일어나는 정도였죠. 준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수진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봐도 그냥 그랬다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어요. 주말이 되면 더욱 확연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오후면 함께 마트에 가서 일주일장을 보았는데, 수지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며 혼자 나갔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갔습니다.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죠. 회사 동료들과 브런치를 먹는다거나 대학 동기들과 모임이 있다는 이유로 집을 비웠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겨진 주말 오후가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수진과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혼자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가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봤지만 아직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목소리도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회사 일로 힘들었던 하루를 털어놓으려 해도 수지는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 같은 대충의 맞장구만 쳤죠. 예전에는 준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었는데, 이제는 건성으로 들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은 적적함을 느꼈어요. 밤이 되어서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곤 했는데, 이제 수지는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가끔 작게 웃음소리를 내기도 했죠. 준호가 뭘 보고 있냐고 물으면 그냥 인터넷이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변화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은 점점 줄어들었죠. 수지는 준호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수진이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말을 걸면 잠깐 정신을 차리는 듯 하다가도 금세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을 쓰는 것 같았죠. 준호는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수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가 생긴 것일 거라고 자신을 달래며 의심을 애써 누르려 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쁜 하루였습니다. 준호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밤 9시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집에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상사는 더 완벽한 기획안을 요구했고 팀원들과 함께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죠. 지하철에서 준호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곧 들어간다고 알렸어요. 하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고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벌써 잠들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요즘 수지는 예전처럼 준호를 기다리며 깨어있지 않았으니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머리도 지끈거렸어요. 집에 가면 수진이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미 잠들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수진은 준호보다 먼저 잠자리에 드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2층 현관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내며 준호는 평소처럼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자고 있을 테니 깨우지 않으려고 신발도 조심스럽게 벗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이 평소보다 더 어둡고 조용했어요. 보통이라면 수진이 잠들기 전까지 켜두는 거실 스탠드 불빛도 보이지 않았죠. 전등을 켜는 순간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는 그대로 있었지만 수진의 개인 물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핸드폰 충전기도 없었고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화장품들도 모두 사라졌죠. 거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수진의 운동화와 슬리퍼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침실로 향했어요. 침실 문을 여는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수진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행거에는 준호의 옷만 휑하니 걸려 있을 뿐이었죠. 화장대 서랍도 텅 비어 있었고 침대 옆 수진이 늘 두던 책들과 액세서리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수진의 기초 화장품과 칫솔도 모두 사라졌죠. 샴푸와 린스까지 그녀가 쓰던 것들만 골라서 가져간 것 같았어요. 목욕 가운과 수건까지 없어진 걸 보니 정말로 이사를 간 게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아무런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나가다니 결혼한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최근에 수진이 이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죠.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점점 패닉 상태가 되어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그곳에도 수진의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었어요. 그녀가 애용하던 머그컵과 텀블러 냄비까지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좋아하던 요구르트와 과일들도 모두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혼자 살았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다시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최근 몇 달간 수진의 변화를 느끼긴 했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가며 적막감이 아파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수진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뒤척이며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진이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배신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점심시간에도 식욕이 없어서 사무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나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퇴사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전에 말이죠. 준호가 모르는 사이에 수진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준호는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수진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수진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요. 준호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죠. 아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때 회사 선배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이죠. 사설 탐정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선배가 소개해준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죠. 탐정은 50대 중반의 경험이 많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준호의 상황을 듣더니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했어요. 최근 몇 개월간 아내의 행동 변화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보게 된 것, 외출이 늘어난 것,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한 것까지 모든 걸 설명했죠.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마 다른 남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탐정비는 생각보다 비쌌지만 준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정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한편으로는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달래기도 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럴 리 없다고 말이죠.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와달라는 말에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탐정 사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탐정은 미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가 걱정했던 일이 사실이라고 말이죠.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카트를 밀고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오피스텔 앞에서 수진과 그 남자가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탐정은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한 달 넘게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준호는 현실감을 잃었어요. 탐정이 보여준 영상에는 더욱 견디기 힘든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가 집 안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는 모습,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마치 준호와 함께 보냈던 신혼 시절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죠.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진이 보인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후 며칠 동안 준호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머릿속에는 탐정이 보여준 그 사진들과 영상이 계속 맴돌았죠. 수진이 다른 남자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수진이 배신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경력과 승률을 비교해봤어요.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찾고 있었죠. 결국 강남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였고 불륜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어요. 상담 당일 준호는 모든 증거 자료를 가방에 담고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영상, 파일 수진의 행동 변화를 기록해둔 일기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까지 가져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을 많이 봐왔다는 듯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변호사는 준호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진의 선명도와 날짜 영상의 화질과 음성 상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탐정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들이라 법정에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수진과 상간남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설명했죠. 변호사는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수진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었어요.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승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죠. 소송 준비 과정에서 준호는 수진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조사를 의뢰한 결과 수진이 회사를 그만둔 후 상간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심지어 둘이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호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연인처럼 지낸 것이죠. 상간남에 대한 정보도 파악했습니다. 36살의 중소기업 부장으로 수진보다 4살 많았어요. 이혼한 경험이 있고 자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진과는 인터넷 모임에서 만났다고 추정된다고 변호사가 설명했죠. 아마 수진이 최근 몇 달간 핸드폰에 매달려 있던 이유도 그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소송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미리 경고했어요. 특히 상간남 쪽에서 강하게 반박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죠. 준호는 비용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준호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준호의 의견을 자주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가고 싶은지 말이죠. 준호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과 상간남이 사회적으로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드디어 소장을 접수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어요.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겼어요. 소송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진의 직장에서 일이 커졌어요. 수진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지만 그녀가 근무했던 회사 동료들 사이에 불륜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수진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마 퇴사하기 전에 친한 동료에게 털어놓았던 모양이죠. 수진이 다녔던 회사는 직원 수가 5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도 빨랐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몇 사람 사이에서만 이야기되던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 직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간남의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상간남이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체로 직원들이 200명 정도 되는 중간 규모의 기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누군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부장이라는 소식은 회사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었죠. 특히 상간남의 회사에서는 사내 익명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임직원을 그대로 둬도 되는가 하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익명이라는 특성상 더욱 격렬한 반응들이 나왔죠. 상간남은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해갔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회의 시간에는 다른 직원들이 그를 의식하며 어색해했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이라는 것 자체가 직장 내에서는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거래처와의 관계였습니다. 상간남이 담당하던 주요 거래처에서도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협력업체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앞으로 다른 담당자와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뢰관계가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개인의 도덕적 문제는 치명적이었어요. 결국 상간남의 회사 인사팀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지만 회사 이미지와 직장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었어요. 인사팀장이 상간남을 불러서 면담을 진행했고 앞으로의 처신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죠. 한편 수진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 직장에서의 직접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준호와 수진의 상황이 알려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수진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변에서도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그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죠. 작은 동네라서 소문이 빨리 퍼진 것 같았습니다.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일상생활조차 불편해졌어요. 상간남의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승진 기회도 멀어졌어요.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면서 영업 실적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실질적으로는 좌천인 셈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월세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 혼자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입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수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직 사유를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웠고
전 직장에서의 추천서도 받기 힘든 상황이었죠. 소송이 진행되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젊은 신혼부부의 불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올라오며 논란이 되었죠. 수진과 상간남은 예상보다 훨씬 큰 사회적 파장에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직장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어요. 둘 다 외출하기가 부담스러워졌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남은 회사 생활 자체가 고역이 되어버렸어요. 준호는 이런 소식들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수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완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오늘 결정될 것이었죠.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증거가 충분하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수진과 상간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수진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상간남 역시 마찬가지였죠. 회사에서의 압박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재판장에 판사가 들어오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쪽 변호사가 먼저 소장을 낭독하며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어요. 결혼 1년차 신혼부부였던 준호와 수진이 수진의 불륜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진이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상간남과 동거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어서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수진과 상간남이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는 영상까지 모두 제시되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 논리를 펼쳤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소통 부족과 남편의 잦은 야근으로 인한 외로움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아무런 대화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점은 명백한 악의적 유기로 판단된다고 했죠. 상간남 쪽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수진이 이미 결혼 생활을 포기한 이유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 영상들을 보면 수진이 아직 준호와 함께 살고 있던 시기에도 둘의 만남이 계속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진은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보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준호와 함께 살던 집에서 상간남과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을 때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그 시간 동안 수진은 준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자리를 비켜주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만들어졌죠.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준호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죠. 상간남과는 완전히 끝내겠다고 맹세하며 무릎까지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말했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보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특히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간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수진은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다며 준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거든요. 오히려 이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면서 최종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준호 쪽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실추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반면 수진과 상간남 쪽에서는 금액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호소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죠. 판사는 오랜 고민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혼을 허가한다고 선언했어요. 수진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고, 이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준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위자료는 준호가 요구한 금액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수진이 준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함께 상간남도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준호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수진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간남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반면 준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일이 정리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죠.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지만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준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피하고 싶었던 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스럽지는 않았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백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수진이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때 받은 선물들, 신혼여행에서 사온 기념품들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하나씩 박스에 담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죠. 사진을 정리하면서 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때의 수진은 진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진심이었지만 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최종 결과에 대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과 상간남이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약속된 날짜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모든 게 정말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합친 액수는 준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 돈을 보면서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돈으로 모든 게 정리되는구나 하는 씁쓸함이 있었죠.
그래도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준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병가를 썼던 이유를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동료들은 준호에게 특별히 뭔가를 묻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준호는 그런 관심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저녁을 혼자 해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말을 혼자 보내는 것까지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했어요. 준호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등산을 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했어요. 요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요리 강습을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자신감도 되찾았죠. 회사에서도 준호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상사도 준호의 달라진 모습을 인정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승진 기회도 생겼죠. 한편 수진과 상간남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듣는 소식에 따르면 둘 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특히 상간남은 회사에서 결국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실질적인 좌천을 당했습니다. 급여도 삭감되었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았죠. 수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면접에서 이직 사유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웠고 전 직장에서의 추천도 받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결국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어요. 준호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도 무뎌졌어요. 복수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1년이 지나면서 준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강해졌어요. 등산과 운동을 통해 체력도 좋아졌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맥도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30살의 회사원으로 조용하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준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는 새로 꾸민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집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평온하고 안락한 분위기였죠. 이런 순간에 준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어요.